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죠. 누군가 우리 집에 인삼 한 상자를 들고 불쑥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례로 피 같은 금은 보화를 몽땅 내주어야만 합니다. 밥도 먹여주고 따뜻한 잠자리도 내어주고 돌아갈 땐 지갑을 털어 노잣돈까지 쥐어줘야 합니다. 그것도 1년에 3번씩이나요? 정말 피눈물 나는 미친 짓이죠. 하지만 수백 년 전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선 제 조상들이 이 기막힌 짓을 해냈습니다. 대체 어떤 소름 돋는 사연이 숨어 있었을까요? 우리 사신들이 명나라 황제 앞에 엎드려 머리를 찢는 장면, 저도 숱하게 보며 가슴을 쳤던 참 익숙한 모습이죠.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진 사신단이 압록강을 건너 북경으로 가 황제 앞에 엎드려 인삼과 종이, 호피를 바치는 서글픈 풍경입니다. 힘없는 제 조국이 강대국 명나라의 피눈물을 삼키며 바쳐야 했던 굴욕적인 조공이라는 뼈아픈 생각. 저처럼 분통 터진 적 있으신가요? 제 학창시절에도 늘 그렇게만 배웠거든요. 사대주의라는 말은 제게 그저 끔찍한 굴욕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내 나라가 명의속국이나 다름없었다는 쓰라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조공이란 단어만 들어도 억울하게 다 빼앗기는 제 모습이 떠올랐으니까요. 강자가 제 살점을 무자비하게 뜯어가는 잔인한 착취의 풍경. 하지만 이게 진짜 진실이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정말 명나라의 피눈물만 흘렸을까요? 제가 진실을 마주하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손해는커녕 엄청난 흑자를 뜯어냈죠. 그 기막힌 반전은 황제의 치명적인 약점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목숨보다 무거웠던 황제의 헛된 자존심이었습니다. 1368년부터 명나라 황제는 자기 자신을 온 세상의 절대적인 주인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늘이 택한 고귀한 천자이니 저 같은 주변의 작고 연약한 나라들은 전부 제 발밑에 엎드려오는 가여운 자식들이어야만 속이 후련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화의질서라 부르며 뻐겼습니다. 그런데 이 오만한 질서를 버텨내려면 한 가지 무서운 원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바로 후황박내, 제게 넘치도록 퍼주고 제게선 쥐꼬리만큼만 받아간다는 미친 소리죠. 제가 보잘것없는 쓰레기를 들고 가도 대국인 그들은 몇십 배나 값비싼 보물로 제 두 손을 가득 채워줘야만 한다는 뼈저린 규칙입니다.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그래야만 고귀한 천자의 위엄이 살았으니까요. 지갑을 닫은 째째한 황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살을 깎아 미친 듯이 퍼주어야만 진짜 황제라 믿었던 그들의 강박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원칙이 어떻게 우리 조국을 살렸는지 함께 보시죠. 제 조상들이 겨우 인삼 100근, 호랑이 가죽 10장, 종이 1000권을 싸들고 북경에 도착합니다. 그럼 황제는 대체 무엇 하답했을까요? 최고급 비단 1000필과은 1만냥, 빛나는 도자기 수백 점을 쥐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바친 것의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가 넘는 미친 가치였죠. 하지만 진짜 피말리는 손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 조상들이 압록강을 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피 같은 모든 비용은 명나라 몫이었습니다. 의주에서 북경까지 무려 1200km, 그 끝도 없는 험난한 길마다 따뜻한 잠자리를 대령해야만 했죠. 제가 발길을 멈추는 곳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산의 진미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제가 탈 튼튼한 말과 수레는 물론이고 제 목숨을 지킬 호위 병력까지 싹 다 갖다 바쳤습니다. 북경에선 더 기가 막혔습니다. 회동관이라는 최고급 숙소에 저를 모셨는데 그 피눈물 나는 유지비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매일 고기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황제가 직접 연 잔치엔 황금 그릇 위로 진수성찬이 넘쳐 흘렀고 제가 입을 비단옷과 신발조차 모두 그들의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정말이지 눈물나게 황홀한 공짜 VIP 여행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니 제 조상들이 한 번 휩쓸고 갈 때마다 명나라는 수만 양의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수십억 원이 제 주머니로 단숨에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명나라 재무관리들은 제 발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멎는 듯 했을 겁니다. 저 악마들이 또 내 곳간을 박살내러 오는구나 싶어 엉 울었겠죠. 이 피말리는 지출이 어찌나 끔찍했던지 나라를 세운 홍무제 시절부터 이미 뼛속 깊이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홍무제의 본명은 주원장, 길거리 거지에서 황제까지 악착같이 기어오른 지독한 독종이었습니다. 굶주림을 뼈저리게 겪어본 사람답게 그는 돈 냄새에 미친 듯이 예민했습니다. 황제가 되어서도 혀를 내두를 만큼 지독하게 아끼며 살았죠. 그런 독종의 눈에 툭하면 문을 두드리는 제 조상들의 방문은
피가 거꾸로 솟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1392년 조국이 세워진 후 우리는 1년에 서너 번씩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새해에는 정조사라는 핑계로 황제 생일에는 성절사라며 집요하게 달라붙었습니다. 황태자 생일엔 천추사, 동짓날엔 동지사, 심지어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특별 사신당까지 바득바득 밀어넣었습니다. 어떨 땐 1년에 대여섯 번이나 뻔뻔하게 그들의 곡간문을 두드렸던 겁니다. 참다 못한 홍무제는 결국 분노를 터뜨립니다. 1393년경 그는 제 조국에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3년에 한 번만 사신을 보내라는 지시였습니다. 우린 이걸 3년공이라 불렀는데 거칠애 뿐인 명분이었죠. 조선 백성들의 험난한 사행길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핑계였지만 진짜 끔찍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명나라 국고가 더는 못 버티겠다는 절규였죠.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우리 조정이 어땠을까요? 힘없는 나라였다면 황제의 명에 그저 덜덜 떨며 굴복했겠죠. 하지만 우리 임금님, 태종전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제들의 피를 밟고 일어선 그분의 서슬퍼런 강단은 외교판에서도 불을 뿜었습니다. 전하께선 목숨 걸고 명나라로 계속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기막힌 명분을 쥐어주면서요. 바로 효심이었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천하의 아비라면 어찌 자식인 조선국왕이 외면하겠냐는 거였죠. 자식이 아비를 1년에 한 번도 뵙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명나라 조정 한복판에서 우리는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부모 뵙길 갈망하는 자식의 타는 목마름을 어찌 막으시냐며 황제 앞에서 오열했죠. 명나라 관리들은 당황하며 경악했습니다. 천하의 근본인 효를 장려해야 할 대국의 천자가 하국에 피 끓는 효심을 내친다는 건 스스로 명분을 짓밟는 최악의 자충수였으니까요. 조선왕조실록 태종 1년 1401년 6월 12일 기록을 보면 전하께서 쓰신 애끓는 표문에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해 뼈에 사무친다는 애절한 호소였죠. 1402년 10월 마침내 명나라가 우리의 그 피 맺힌 절규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1년에 3번이나 우리를 받아주기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1년 30이죠. 가슴 벅찬 승리였습니다. 개국 명나라가 스스로 내세운 오만한 원칙을 부숴버린 겁니다. 우리 조선의 처절한 투쟁 앞에서 말이죠. 명분이라는 전쟁에서 우리가 거둔 쾌거였습니다. 눈물의 효심으로 유교 국가의 심장을 베어버린 역사의 길이 남을 기적이었습니다. 전하의 피 튀기는 외교전은 단순한 힘자랑이 아니라 대국의 가장 뼈아픈 급소인 황제의 자존심을 무참히 찔러버린 고도의 전략이었죠.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들을 짓밟은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명나라에서 어떻게 행동했기에 그들이 이토록 비명을 질렀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우리 사신단의 끔찍한 규모와 어마어마한 식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초라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병사와 부사부터 핏대 세우는 역관, 집 나르는 마부와 목숨 건 호위무사들, 부준일 하는 하인까지 수백 명의 피 끓는 행렬이 압록강 넘어 북경까지 1200km를 진격했습니다. 죽어라 가는데 한 달, 돌아오는데 한 달, 머무는 시간까지 장장 반년이 걸리는 지옥의 행군이었습니다. 1년에 3번씩 갔으니 어땠겠습니까? 요동벌판 한가운데서 돌아오는 우리 일행과 방금 한양을 떠나온 새 일행이 마주쳐 부둥켜 안고 울며 인사할 정도였죠. 명나라 관리들 입장에서는 한 무리를 치가 떨리게 쫓아내면 눈 뒤집힌 새 무리가 또 들이닥치는 끔찍한 악몽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 수백 명은 명나라 관아의 피를 말리며 화려한 밥상을 요구했습니다. 천자의 위엄을 지켜야 하니 뼈 빠지게 대접해야 했죠. 그런데 우리 사신단의 굶주린 식성에는 정말 소름 돋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친 듯한 소고기 사랑입니다. 당시 우리는 돼지고기 따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몽골에 거친 영향으로 우리의 육식 본능은 오직 소고기만을 갈구했기 때문이죠. 우리 사대부들에게 소고기는 목숨처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잔치든 접대든 무조건 소고기만 뜯어 먹었죠. 돼지고기는 제사상에나 던져질 뿐 우리 밥상엔 얼씬도 못했죠. 1488 연명나라 사신동아리 쓴 조선부에는 이런 경악스러운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집에서 돼지를 키우지 않으며 들판에 양도 보이지 않는다. 조정에서 농사지을 소가 부족하다며 도살 금지령을 수십 번 내렸지만 우리의 광기 어린 소고기 집착은 도저히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멀쩡한 소다리를 잔인하게 부러뜨려 놓고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잡아먹는다고 우길 정도였으니까요. 명나라 황제도 이 끔찍한 진실을 뼛속까지 알았습니다. 태종 17년 1417년
윤호월 8일 기록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놀랄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북경에 들이닥쳤을 때 겁에 질린 영락제가 황관에게 직접 이렇게 소리쳤다는 겁니다. 조선인은 돼지고기를 피하니 쇠고기와 양고기로만 상을 차려라. 황제의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한 줄을 읽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영락제가 우리 사신단의 입맛까지 챙겼다는 뜻이니까요. 대충 넘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소고기와 양고기를 딱 짚어 하사한 겁니다. 우리 사신단이 한 번 휩쓸고 간 마을에는 소와 양이씨가 말랐습니다. 명나라 관리들에겐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독한 술이 항아리째 쏟아지고 귀한 다과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게도 그 엄청난 음식이 찌꺼기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거지가 들었던 걸까요? 명나라 관리들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망했습니다. 황제의 귀빈이라 내칠 수도 없고 이대로 계속 먹여 살리다간 나라가 망할 판이었죠. 참다 못한 명나라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우리 조선에 애원했습니다. 제발 사람 수 좀 줄여주고 밥상도 적당히 차리게 해달라는 눈물겨운 호소였습니다. 대제국 명나라가 밥값이 무서워 우리에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욕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래 짐을 쌌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국경에서 은밀하게 인삼과 은을 밀거래한 거죠. 목숨을 건 밀무역이었습니다.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었기에 휘빨선 눈으로 뛰어드는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떨리는 손으로 밀무역을 하려다 발각된 처절한 기록들이 쏟아집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명나라 수비대에게 목덜미를 잡히는 일도 수두룩했습니다. 자칫 나라가 뒤집힐 외교 문제로 터질까봐 우리 조정은 피말리는 심정으로 수습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뒷골목 장사꾼처럼 굴었으니 참으로 수치스럽고 얼굴 화끈거리는 비극이었죠. 걸리면 가차없이 목이 잘리는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한을 풀 엄청난 돈을 만질 수 있었기에 그들은 벌벌 떨면서도 보따리를 쌌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지만 속으로는 피 튀기게 실속을 챙겨왔다는 끔찍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바친 산의 진미를 배가 터지도록 먹어치우고 피 같은 인삼을 팔아 희귀한 보물들을 미친 듯이 쓸어담아 돌아왔습니다. 가슴 뛰는 외교의 현장. 그 이면은 처절하고도 거대한 생존형 무역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멘탈이 부서진 명나라는 제발 사람 좀 그만 보내라며 피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은 뻔뻔한 핑계를 대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위대하신 황제 폐하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충심을 어찌 꺾겠냐며 울부짖었죠. 명나라 사람들은 분통이 터져 미칠 지경이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알던 조공무역의 환상이 깨집니다. 약소국의 굴욕으로만 알았던 사대의 진짜 얼굴, 소름 돋지 않나요? 큰 나라를 섬긴다는 사대. 하지만 그 단어 속에 비참하게 짓밟히는 굴욕만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훗날 덧칠해진 패배의식일 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 굴욕적인 인사 뒤에서 과연 무엇을 훔쳐왔을까요? 자존심을 짓밟히는 대신 나라를 살릴 피 같은 실속을 챙겼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찌우면서도 속으로는 소름 끼치게 주파나를 튕긴 겁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조선의 핏빛 생존 전략이었죠. 다 태어난 조선이 대제국 명나라와 칼을 섞었다면 그야말로 처참한 개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눈물을 삼키며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무모한 칼 대신 명분을 쥐고 군대 대신 사신단을 출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거운 보찜 속에는 명나라의 심장부에서 뜯어낸 엄청난 부와 문물이 숨겨져 있었죠. 지금의 대한민국도 잔혹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거대한 열강들이 매일 우리 숨통을 조여옵니다. 이 잔인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건 뼈를 깎는 고통이죠. 하지만 우리 피 속에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독하게 견뎌낸 선조들의 생존 본능이 흐릅니다. 굴욕을 견디며 알토란 같은 실리를 빼먹던 그 도끼품은 외규술 말입니다. 여러분, 붉게 물든 경복궁을 떠올려 볼까요? 피눈물을 삼키며 버텼던 조선의 임금들을 말입니다. 약소국의 왕이라는 굴레 속에서도 그들은 거인을 조종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비굴하게 굽힌 등이 아니라 그들이 목숨 걸고 빼앗아온 눈물겨운 전리품들입니다. 핏대 세우며 소리치는 것보다 입술을 깨물며 생존의 실속을 챙기는 자가 끝내 승리하는 법입니다. 저와 함께 나눈 이 지독한 역사가 여러분께 새로운 전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만이 제가 이 핏빛 역사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파헤칠 유일한 원동력입니다.